만성 피로는 피로감이 일단 6개월 이상 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잠도 잘 자지 못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만성 염증과 더불어서 피로가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은 알코올과 인데요.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소염제를 아주 오래 먹게 되면 간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이 제일 최악의 선택이 만성염증이 무엇인가요?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만성염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분명히 다른 질환이거든요. 급성염증이란 여러분이 흔하게 다쳤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꽝 부딪혔을 때 이 부위가 누르기만 해도 아프고 퉁퉁 붓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급성염증입니다. 어떤 조직의 손상이 일어나서 이 부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상적인 생리적인 작용이고요. 염증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염증 과정을 통해서 감염을 막고 면역력을 길러서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은 이런 급성염증과는 조금 다른데요. 며칠 혹은 수주 내에 소실되어야 할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되는 경우는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거나 혹은 어떤 손상에 대해서 면역계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염증과 관련된 대식세포나 T세포와 같은 면역물질들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것이거든요.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는 좀 다른데요. 급성염증은 빠르면 며칠, 곧 수주 이내 소실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은 이런 염증 상태가 소실되지 않고 수주에서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거나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상태, 또는 염증세포와 사이토카인,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분비돼서 오히려 염증이 이 부위의 조직을 손상시키고 회복을 방해해서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만성염증이 유발하는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내가 만성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혈액검사를 했을 때 염증 수치가 높은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혈액검사상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신적으로 만성적인 통증이 있거나 혹은 붓기가 있거나, 또 의외로 비만이신 분들이 복부지방이나 내장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이 내장지방 자체가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성염증 상태에 있는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과 만성피로 관리에는 식습관이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성염증과 특히 이와 더불어서 피로가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은 알코올과 카페인인데요. 특히 요즘 사람들이 커피를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그리고 커피를 그 자체를 즐기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피로감을 잊기 위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증이나 피로 같은 것들을 알코올이나 카페인으로 풀게 되면 이게 사실 염증을 줄이거나 피로를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만성염증과 만성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랑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피곤할 때 커피를 많이 드셔서 피로를 카페인으로 많이 극복을 하시는데, 이게 피로가 진짜 없어진 게 아니라 카페인이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에 대신 붙어서 피로를 잠깐 잊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작 이 피로가 해소되지 못하고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로 피로감을 이겨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점점 커피를 많이 드셔야 피로감을 없앨 수 있게 되거든요. 또 알코올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만성염증 상태이신 분들에게 알코올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요. 또 이 자체가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흔히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얼굴에 뾰루지가 나거나 아니면 위장장애가 있으셨던 경험이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염증 반응입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셔서,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술은 마셔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 자체도 일종의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 허리가 더 아픈다거나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과 알코올을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내가 만성 염증 상태에 있거나 좀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신은 호르몬 균형과 면역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부신 기능이 떨어질 때 만성피로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부신은 사실 보통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는 장기예요. 이 신장 위에 위치한 아주 작은 소기관인데 이게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거든요. 그래서 부신피로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신은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알도스테론과 같은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먼저 뇌에서 이걸 인식해요.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고 이 신호를 뇌하수체라는 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뇌하수체에서 다시 이 부신으로 이 스트레스 상황임을 인지를 시키는데요. 그러면 부신에서 그때서야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의 특징은 단기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름 그대로 이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단기간 끝나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코르티솔의 분비가 이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돼도 좋지 않고요. 너무 적게 분비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르티솔 분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몸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점점점 피곤한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저항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은 점점 피곤함을 느끼게 되겠죠. 즉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부신피로 증후군은 일반적인 피로와 다르게 굉장히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피로감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부신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게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 잠깐 높게 분비될 때도 있고 좀 낮게 분비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리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돼야 될 상황에 분비가 되지 않고 또 적게 분비될 상황에 많이 분비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가지 않고 예를 들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아침엔 잔다던가 혹은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계속 뒤죽박죽 섞여서 먹거나 아니면 밤 늦게 먹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을 때 이런 코르티솔 분비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침 세끼 먹는 식사 시간 또 규칙적인 수면 시간 이런 생활 환경을 규칙적인 리듬을 가져가는 게 부신 기능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반 피로와 만성 피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일단 만성 피로는 정의가 따로 되어 있어요. 일반 피로랑 어떻게 다르냐면 피로감이 일단 6개월 이상 갑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요. 이런 피로감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로감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잠도 잘 자지 못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굳이 이런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반 피로는 잠깐 쉬거나 잠을 자면 개선이 됩니다. 피곤할 때 잠자고 아니면 휴식을 취하고 피로감이 좀 풀렸다라고 느끼신 경험이 있으시죠? 이건 만성 피로가 아니라 일반적인 피로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피로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냥 휴식을 취하면 되세요. 그런데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잠을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2시간 자고 휴식을 아무리 취하고 일도 안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내가 6개월이라던가 이런 기준이 아니더라도 만성 피로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때는 이런 피로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흔히 오해하는 만성염증, 만성피로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저희 환자분들 중에 특히 많으신데 이제 염증을 치료하는 약이 소염제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에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소염제는 복용을 했을 때 염증을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염제를 먹어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급성염증이에요.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한테 급성염증이 생겼을 때 이 부위를 단기간 치료하기 위해서 소염제를 먹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 중 만성염증이 있으셔서 예를 들면 통증이 아주 심하신 분들이 소염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염제를 1주, 2주 이렇게 단기간 복용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몇 년 동안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소염제를 아주 오래 먹게 되면 간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신독성을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이 많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소염제를 먹는다고 해서 만성염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이 생겼다는 뜻은 이미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계속 존재하거나 염증을 조절하는 면역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성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없애거나 면역력을 조절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급성염증에 쓰는 소염제만 드시게 되면 염증은 치료되지 않고 또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염증이 아닌 만성염증 상태이신 분들은 꼭 소염제가 아니라 다른 생활관리나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성피로가 있으신 분들이 계속 휴식을 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이런 분들 특징이 오늘 잤는데 피로감이 개선이 안 되니까 며칠 더 자면 괜찮지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께 제가 오히려 좀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편인데 저는 너무 힘이 없고 밥 먹어도 힘이 없고 뭐 밖에도 못 나가겠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경우는 만성 피로뿐만 아니라 뭐 일정 정도의 우울감이나 무기력감까지 끼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면 덜 피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기력 저하나 영양결핍으로 인한 피로감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최악의 선택이 가만히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고 밥 먹을 때만 좀 움직이고 집 밖에 안 나가면 만성 피로는 절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힘들어도 바깥에 나가서 햇볕도 좀 쐬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약간의 걷기나 달리기와 같은 강도가 좀 낮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운동을 할 땐 잠깐 힘들었지만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피로감이 더 개선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활동을 하시려고 해야 되고 어떤 치료나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됩니다. 운동을 과하게 하면 이 자체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운동이 우리 몸에 좋은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운동을 잠깐 하고 나면 우리 몸은 일정 부분의 손상을 받습니다. 몸이 물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복을 하게 되고 이 회복 과정 속에서 근육도 더 키워지고 체력도 길러지고 혈관 건강도 개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매일 강도 높게 몸에 자극을 주게 되면 이게 몸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몸에 스트레스만 계속 주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피로감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이때는 운동을 더 할 게 아니라 잠깐 쉬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20대 환자분이셨고 만성 피로가 있다고 해서 오셨는데 이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거의 일주일에 7번씩 계속 근력 운동을 2시간씩 하고 계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딱 절반량으로만 줄여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정말 피로감이 그러고 나서 많이 개선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 같지만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는 운동을 계속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운동을 매일 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루 운동을 했으면 하루는 휴식을 취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최근 주목받는 영양제나 기능성 식품 중에서 만성염증이나 만성피로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나요? 저는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비타민C가 너무 흔해 빠진 영양제 같지만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현존하는 영양제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영양제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사실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뭐 아무리 많이 구매를 해도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효과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타민C는 항염증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염증 상태에 있으실 때 반드시 드셔야 하는 영양제가 바로 비타민C고요. 항염증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 또 세포의 노화를 방지시킴으로써 피로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피로나 만성염증이 둘 다 있다고 하면 비타민C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0mg 정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 200mg만 드시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고 보통 적으면 1000mg, 많으면
보면 요즘은 한 알에 3000mg짜리도 나오고, 이걸 이제 여러 개를 드시면서 하루에 1000mg, 뭐 20000mg 뭐 이런 식으로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타민C를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적정 용량을 설정하는 방법은, 비타민C를 많이 드셨을 때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용량을 처음부터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1000, 2000, 3000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설사를 하는 구간을 찾으시고요. 예를 들면 내가 1000mg을 먹었을 때 설사를 했다. 그러면 그 용량에서 20%에서 30% 줄인 용량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ml에서 설사를 했다고 하면 한 7000에서 8000 정도 드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비타민C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 위장장애가 심하시거나 결석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비타민C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타민C를 많이 복용했을 때는 공복에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비타민C를 많이 먹고 나서 여분의 비타민C가 오히려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남은 비타민C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배출시키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건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건강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건강이라는 건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수면, 운동하는 거, 다이어트, 뭐 자율신경 질환, 또 비타민C까지, 이런 것들을 사실 듣기만 하면 여러분의 몸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피로감이 심한데 비타민 같은 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또 나는 평상시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단이나 운동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운동을 한다고 하면 막 거창하게 막 장비를 많이 사고 또 준비를 많이 하고 뭐 어찌 배워서 해야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동이 별게 아니라 어떤 연구에서도 뭐 나가서 뛰거나 뭐 수영하거나 이런 게 어려우면 집에서 집안일이라도 좀 해라, 뭐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운동이 안 되고 집에서 청소라도 좀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도 운동이 좀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예 안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건강하다라는 연구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실천을 하면 사람 몸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습관화하면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습관화하는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뭘 했다고 해서 내 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건강 상식에 대해서 최대한 일반인 분들이 알기 쉽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최대한 어려운 내용은 좀 빼고 일반인 분들도 건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따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딥한 이야기들, 정확한 생리학적인 기전이라던가 질환이라던가 치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좀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더 건강이 증진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남겨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제 채널을 남겨둘 테니 건강에 대한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